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활약하고 있는 무기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주로 구무기에 대해서 나눠봤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요. 최첨단 무기에 대해서 한번 주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홍인범 편집장님, 태상호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크라이나 전쟁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라고 한다면 바로 드론을 사용했다라는 점이 아닐까 싶은데 최근에 우크라이나군의 해상 드론이 흑해에서 제해권을 장악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들려왔어요. 예, 우크라이나군은 흑해에서 크게 보면은 수상 드론 그리고 수중 드론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수중 드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력화돼서 활약을 하고 있다기보다는 지금 시험 제작이 돼서 한참 시험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아무래도 주력은 이 수상 드론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공중의 드론 역시 예전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도 운영이 어느 정도 되고 있고요. 처음에 이 지역에 드론이 나타났을 때만 해도 흑해 함대에 그렇게 큰 문제점이 되지는 않을 거다,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네. 심지어 그게 언제냐? 흑해 함대의 기함 모스크바가 격침됐을 때까지만 해도 그래 드론은 저렇게 그냥 주의를 끌 정도의 역할만 하지 흑해 함대의 작전을 방해할 수 있을 정도의 변수는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 예측이 오늘날에 와서는 완전히 깨지고 있습니다. 네. 지난 3월 5일 우크라이나 국방부 산하 총정보국에서 성명을 통해서 제13 특수부대가 운영을 하는 해상 드론이 크림반도와 러시아 남서부 해안을 가로지르는 케르치 해협 인근 흑해에서 러시아 초계정인 세르게이 코토프함을 격침했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 격침에 사용됐던 해상 드론 자체가 이름이 마그로 5라는 이 수상 드론입니다. 격침 방식이 어떻게 됐냐면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일단은 타격을 선미, 그러니까 그 함정의 뒤쪽 네. 그리고 우현 그리고 좌현에 각자 이 세 곳을 공격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공격이 아니라 다중 공격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선박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고 선박은 끝내 침몰을 했으며 그 함에 탑승을 했던 러시아 병사 7명이 사망을 하고 6명이 부상을 입었다라고 정보를 전했는데 이 정보를 어디서 얻었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세르게이 코토프 함은 바실리 비코프급의 4번 함으로 1,300톤급의 초기정입니다. 2021년 1월, 그러니까 최신 함정이죠. 2021년 1월에 러시아 흑해 함대에 배치가 된 함정이고요. 선박의 길이는 약 91m고 항속거리는 6,000 해리. 그리고 함정에는 헬기 57mm 포 그리고 최신 방공 시스템 등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박의 가격은 6,500만 달러 정도. 그러니까 하나로 치면은 868억 원 정도로 알려져 있죠. 반면에 그러면 가해자죠. 공격을 한 당사자인 마그라 V5는 길이는 최대 5.5m.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큰 카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정도 길인데 최대 60시간 동안 최장 800km를 항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한 대의 가격은 약 25만 달러. 그러니까 3억 원이 조금 넘는 가격입니다. 우크라이나 수상 드론은 어떤 식으로 기동을 하냐 하면 선체 자체가 좀 특이하게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평소에 이 고속 주행을 하지 않고 저속 주행을 할 때는 거의 수면에 붙어서 기동을 하다가 고속 주행을 하면 살짝 선체가 뜨긴 하지만 저런 특징으로 인해서 발견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충돌하기 전에 이 대응 사격하기도 약간 애매한 그런 존재라고 합니다. 최신 우크라이나 해상 드론 같은 경우에는 전자전 능력도 갖추고 있고요. GPS, INS 복합 항해 시스템도 갖추고 있고 스탠바이 모드를 작동시키면 약 3개월 동안 대기할 수 있는 그런 이 능력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 1982년에 포클랜드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물론 공중 폭격이나 공중전도 있었지만 기반으로는 해상 전투가 주로 있었는데 이때는 항공모함, 잠수함 해가지고 엄청난 구시대 무기들이 많이 출동을 했었는데 예. 전쟁의 양상이 참
많이 변했다라는 생각이 이 모습을 보면서 드네요. 예, 근데 흥미로운 게 물론 포클랜드 전쟁까지 갈 것도 없이 비교적 최근까지도 이 무인 체계가 해상전에서 활약할 기회가 별로 많지 않았거든요. 네. 뭐 기껏해야 뭐 무인 정찰기 뭐 이런 게 운용되는 정도. 그런데 이게 드론 자체는 최근에 가까워졌지만 이 드론이라는 게 사람이 타지 않은 거잖아요. 네. 근데 사람이 탄 유인 드론이라고 좀 너무 잔인한데 자폭 보트. 아, 이거에 의한 공격, 그러니까 사람이 탔을 뿐이지 어떤 양상은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이 자폭 보트, 그러니까 소형 자폭 보트가 대형 전투함을 상대하는 건데 요즘은 그 드론이고 그게 아닌 사람이 탄 거 같은 경우는 이미 2000년에 네. 중동에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2000년에 예멘에 정박했던 미 해군 이지스함 USS 콜 이 배에 갑자기 그 알카에다가 운영하는 자폭 보트가 돌입을 해가지고 거의 격침될 뻔한 적이 있어요.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정말 대량의 물이 침수를 해가지고 거의 가라앉을 뻔한 거를 필사적으로 되살려가지고 다시 복구를 했죠. 네. 근데 무슨 얘기냐면은 이미 비슷한 형태의 위협에 대한 어떤 그 위협은 이미 존재했다는 거고 그래서 미군은 드론은 아니더라도 어떤 비슷한 종류의 위협에 대해서 이미 20몇 년 전부터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좀 미 해군 전투함이나 뭐 보급함, 미 해군 함정들은 보면은 그 사건 이후에 우선 배 장에서 기관총의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났고요. 거기에 더해서 MK-38이라고 25mm 기관포가 있는데 종전에는 이거를 사람이 올라가 쏘는 걸로만 했었는데 이제는 필요하면은 원격 조종으로 할 수 있고 자동 추적 기능까지 있는 이런 식으로 업그레이드를 쓰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설령 드론이 공격을 해와도 미 해군 같은 경우는 상당한 수준의 대처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럼 러시아는 어떠냐? 사실 러시아가 지금까지 이런 종류의 공격에 대해서 미군보다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평가를 받아왔어요. 특히나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 흑해함대 선박들은 좀 노후화된 배들이거든요. 실제로 최근에 격침된 상륙함 같은 경우는 60, 70년대에 설계된 배들이에요. 어, 뭐 새로 건조된 거라 80년대 이런 식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방어 체계 면에서도 좀 구형의 승무원들이 직접 들고 쓰는 소화기에 의존하는 면이 크고요. 이런 소형 드론 위협 같은 경우는 아니면은 소형 고속정 수준이라 갖출 수 있는 화기의 숫자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구형인 이런 경우들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어떤 이런 우크라이나 드론에 대해서 피해가 크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 진짜 이게 우크라이나군의 그 해상 드론이 전황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다라는 의미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이 처음에 발발을 했을 때 러시아 흑해 함대에게는 어떤 명령이 주어졌냐 하면은 첫 번째로는 당연히 우크라이나 해군을 경멸을 시키고 네. 또 하나는 해군 관련 시설들 그리고 해안선에 붙어 있는 우크라이나 군 시설을 타격하고 또 다른 주요 임무는 사실 우크라이나는 세계에서 가장 곡물을 많이 수출하는 그러니까 식량 수출 대국이라고 보면 됩니다. 전쟁을 수행하려면 돈이 필요하죠. 우크라이나는 그 돈을 식량을 수출해서 충당을 하는 겁니다. 네. 근데 그 수송로가 사실 흑해였어요. 그래서 흑해 함대는 그들을 막아야지 이제 우크라이나의 전쟁 수행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흑해 함대는 80여 척의 각종 함정을 이용해서 운용을 해서 그 임무들을 다 수행을 하려고 네.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처럼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죠. 우크라이나 해군은 현재 한 척의 배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사일과 드론을 이용해서 흑해 함대의 약 40여 척의 함정들을 손상시키면서 그들의 작전 능력을 아주 무력화시켰죠. 네. 어느 정도냐 하면은 곡물 수출량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량이 전쟁 전 수준으로 벌써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해상 봉쇄를 할 수 없는 정도의 작전 수준을 흑해 함대가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임스 히피 영국 국방부 차관은 이를 두고 러시아 흑해 함대의 기능적 패배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이 이런 해상 작전을 할 수 있는 데에는 정말 참신한 아이디어 그리고 과감한 투자가 있었는데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좀 전에도 이야기한 마그로 5라는 그런 드론 체계인데 그냥 만들고 아이 끝이다 이거 잘 되네라고 그들이 손 놓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3세대 V5까지 나타났고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진화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마구라 V5 이 드론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알아보면 처음에 태생 자체는 사실은 전투용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제작됐을 때는 하천이나 아니면 연안을 이 순찰하는 그런 순찰선으로 만들었어요. 무장이 없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전쟁이 발발하자 개조를 해서 이제 무장을 탑재를 해서 잡해서 적의 함정을 격파할 수 있는 그런 무기 체계로 바뀐 거죠. 이들의 공격 방식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군집 공격이에요. 한 대가 공격하는 게 아니라 여러 방향에서 여러 대가 공격을 합니다. 즉 5대가 동원이 됐다고 하면 러시아 함정에 있는 방어 기제로 그중에 뭐 2-3대를 격침시킬 수 있다고 해도 다른 쪽으로 들어오는 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방어 기제가 나쁜 게 아니고요. 네. 한 번에 여러 방향으로 들어오면 그거를 순위를 정해서 쏴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죠. 뭐 거의 동시에 들어오면 그게 안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기 체계가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느냐? 우크라이나 국방정보총국장이 해상 드론은 우크라이나 무기 체계 중에 가장 성공한 무기 체계다라고 아예 인정을 했고요. 러시아에서는 우크라이나 해상 드론이 보이는 족족 파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파괴되는 드론이 70% 정도 된대요. 이거는 우크라이나도 인정을 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크라이나 관계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파괴된 70은 우리도 알고 있는 숫자야. 네. 남아있는 30이 너네한테 문제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마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을 꾸준히 봐오신 분들이라면 미래 전쟁에 대해서 저희가 이 방송한 편을 보셨을 겁니다. 제가 거기서 마지막에 이제는 드론들끼리 전투를 하고 우리가 패배했으면 인명 피해 없이 우리가 전쟁을 졌습니다라고 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뭐 그런 날이 오지도 않을까. 뭐 이런 엔딩 멘트를 했던 날이 기억이 나는데 전 세계가 이런 드론에 대해서 관심을 이제는 많이들 갖고 있죠. 아주 눈에 혈안이 불켜 지금 찾고 있거나 만들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부각돼서 그렇지 지금 뭐 거의 모든 나라들이 뭐 바다를 끼고 있는 나라들은 해군이 있으면 다 어떤 형태로든 이런 드론을 연구하고 뭐 도입하고 이런 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어느 정도냐? 제가 작년에 아랍에미리트에서 개최된 IDEX라는 중동 최대 방산전을 다녀왔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 행사 부대 행사 중에 하나 해군 박람회 네브덱스라는 것도 있거든요. 네. 거기에 최대 화두가 바로 드론이었어요. 아랍에미리트 자체적으로도 유무인 복합 그 아마 고속정, 아주 드론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고속정이라든가 아예 수중 드론, 수상 드론 이런 걸 여러 종류를 이 발표를 했고 다른 나라들도 어떤 그런 유인 드론, 무인 복합 드론이라든가 뭐 고속정 이런 것들을 가져가고 한마디로 무인이 엄청난 화두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 안 다루는 나라들이 없을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해전 양상을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뭐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우리 군도 당연히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겠죠. 방산 업체들도 동참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그것을 우리 군은 어떻게 보면 더 엄중하게 보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직접적으로 연평해전이라는 사건을 겪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많은 수의 이 우리 병사들이 그쪽 뭐 사상을 당하고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 체계를 어떻게 써야 되고 그리고 무인 체계를 운영함으로써 우리 군에 어떤 이점이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북한에서 호시탐탐 뭐 공기 부양정을 보낸다는 등 특수부대를 침투시킨다는 등 특작부대를 보내서 뭐 도서 지역을 타격한다는 등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중국 쪽에서 그 정체불명 혹은 난민들이 해안선 쪽으로 불법 입국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 특히 우리 정부에서는 무인 체계를 개발해서 이 바다를 지켜야 된다라는 그 입장은 확고합니다. 특히 우리가 생각하는 해상 무인 체계들이 그냥 전투에 바로 쓰이는 게 아니라 이들이 평소에는 정찰 활동을 하다가 필요시에는 전투로 연결될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지금은 해안선에서 이 해안을 지키고 있는 부대들이 있습니다. 네. 병력 자원은 점점 감소하고 있죠. 이들의 숫자도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점점 자동화를 시켜놓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자동화를 시켜도 바다라는 곳은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면은 포말이 일어나서 정확하게 적의 뭔지는 가서 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만약에 무인 체계가 있다. 악천후에도 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 무인 체계는
뒤집혀봤자 나중에 회수하든지 아니면은 소모품 개념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군과 정부에서는 이 해상 무인 체계, 뭐 물론 지상과 공중 다 중요시 생각하는데 해상 무인 체계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2015년 정도부터 계속 관련 기관과 그리고 뭐 L 업체가 계속적으로 이 수상 무인정을 개발을 해왔고요. 이름 자체가 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특징적입니다. 해검, 해양을 수호하는 병기, 그러니까 바다의 칼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해검이라고 해서 지금 계속해서 세대가 바뀌면서 지금 벌써 2, 3, 5, 그러니까 해검 2, 해검 3, 해검 5로 계속 진화, 발전하고 있고요. 네. 동시에 최근에는 그 똑같은 엘사가 이 호주와 같이 이 협업을 해서 이제 기뢰, 그러니까 바다에 있는 기뢰를 발견하고 처리하는 그런 또 특수한 M헌터라는 무인 수상정 개발에 또 착수를 했습니다. 이 수상 무인정은 예전 같은 개념이면은 그냥 무인 조종되는 보트 같다고 생각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는 그 정도를 떠나서 이 AI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장애물을 피해서 주행을 하고 그리고 표착을 하게 되면 이게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 알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이 진화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간 업체들에서 많은 발전을 시키고 있는데요. 해군 역시 지금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해군에서는 네이비시 고스트 전투 체계, 즉 유무인 복합 해군형 전투 체계를 이미 여러 가지를 전력화시키고 지금도 계속 연구 중인데요. 왜 여기서 그런데 고스트가 들어가냐라고 네. 사람들이 유령. 많이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네. 그죠? 유령이죠. 유령의 뜻은 뭐냐 하면은 유령은 사람같이 행동하지만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즉 사람이 없다. 그래서 바로 맞히신 겁니다. 아. 사람이 없지만 임무를 수행한다. 아. 예, 이렇게 해서 유령이란 단어를 넣었다라는 게 후문입니다. 이게 완전히 앞으로의 미래 전쟁에서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그 대수로 딱 생각했을 때 10대 미만이 저 대형 선박 하나를 대형 전투함 하나, 이지스함이나 항공모함까지도 타겟으로 해서 수십 대가 만약에 이 방어 시스템으로 막아낼 수 있다면 와, 앞으로의 미래 전쟁은 커진다, 뭐 강해진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이 앞으로의 무인 시스템 전투를 누가 선점하느냐가 정말 중요하겠구나. 말씀하신 바가 지금 뭐 국방과학연구소나 이런 쪽에서 직접 그 분야를 연구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큰 화두인 것 같아요. 네. 얼마 전에 사석에서 그런 연구하시는 박사님들을 뵀는데 네. 앞으로 어떤 무기 체계가 전장에서 쓰일 것 같습니까? 라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군집입니다. 무인 체계의 군집. 이게 키워드였어요. 가끔 광안리나 해운대 앞에서 드론쇼 같은 거 하는 거 보잖아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드론쇼보다 더 멋진 드론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이건 실제로 드론쇼 중에 다 영상에 인터넷 영상에 보면 드론쇼 하면서 막 올라오는 영상들 보잖아요. 대한민국 드론쇼가 가장 정말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엄청나요. 이건 소프트웨어의 힘이잖아요. 맞습니다. 게다가 얼마 전까지는 미국에서도 특별한 뭐 I4, M4만 할 수 있는 기술이었는데 네. 한국이 사실 그동안 규제를 하고 있어서 못했던 거지 규제를 좀 줄여주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진짜 전쟁에서 드론이 등장하고 드론끼리 싸우고 전투하고 이거를 상상은 해봤는데 그 실제로 본 거는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처음이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예상하지 못하는 전쟁이라고 네. 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뭐 하나의 무긴 체계가 계속 그 행동을 반복하는 게 아니고 공중에서도 무인 체계들끼리 이 교전이 벌어졌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서는 이 공중 드론이 이 지상 드론을 공격을 해서 무력화시키는 네. 장면이 어허. 영상으로 나왔죠. 그야말로 드론 전쟁이네요. 맞습니다. 게다가 이 아우디우카 그 가장 치열한 전선이죠. 그쪽에서 바로 보여줬는데 보시듯이 영상에서 보면은 이 지상 드론을 지금 FPV 드론이 타격을 했죠. 지상 드론은 사람이 탑승한 게 아니라 30mm 유탄 발사기가 장착돼 있고 지상에 있는 이 표적에 대고 무인으로 사격을 가능한 무기 체계인데 이거를 공중에서 발견을 해서 FPV로 바로 타격을 한 겁니다.
지금 이제 해상 무기, 공중 드론 뭐 다 나왔거든요. 지상 드론도 발전하고 있겠죠. 아, 그렇죠. 지금 사실 언론에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보도된 이 드론 대 드론 대결 거기에 나온 게 러시아 측의 UGV 즉 지상 무인 전투 차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언맨드 그라운드 비클. 사실 러시아는 전쟁 이전에 뭐 퍼레이드 같은 거를 하면서 이 UGV의 시제품을 여러 종류를 선보였어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 러시아는 정말 이 UGV 강국이 되고 있다 이런 인상을 심어줬는데 인상을 심어준 것 치고는 참 전장에 동원해서 실적을 거둔 사례는 많지가 않아요. 이번에도 실전 투입을 했지만 의외로 신통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힘들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종의 소형 장갑차 같은 거예요. 네. 무장을 장착하고 사람만 안 탔다 뿐이지. 그런데 이게 무장 통제나 이런 거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정말 이렇게 퍼레이드 같은 데 나왔던 뭐 기관포도 달고 뭐 대전차 미사일도 달고 이랬던 좀 삐까뻔쩍한 속된 말로 그런 것들은 잘 보이질 않고 예상만큼 눈에 띄는 큰 성과를 보이지는 않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이 분야에서 막 괄목할 만한 어떤 성과를 막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우선 에스토니아에서 원조를 했던 테미스라고 UGV가 있는데 이거는 전투용으로 쓰는 것보다는 뭐 보급품을 나른다든가 부상병 후송한다든가는 지원 업무로 많이 쓰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도 자체적으로 해상도를 만드니까 이제 지상에서도 지상 드론이라고 할 수 있는 UGV를 몇 종류를 만들어 쓰고 있거든요. 뭐 이런 것들은 뭐 러시아처럼 정말 삐까뻔쩍한 어떤 그런 모습보다는 지뢰를 싣고 가다가 필요한 곳에 툭툭 놓고 간다든가 그냥 폭약을 싣고 뭐 적의 교량으로 가서 자폭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현실적인 방향으로 어떤 쓰면서 어떤 나름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전투 보조 정도의 느낌이네요. 뭐 그렇죠. 예. 이 드론과 AI가 계속해서 뭐 발전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도 이거에 대응해서 드론봇 전투단을 출범시킨 적이 있다고요. 예, 2020년 6월 10일 경기도 양주에 있는 25사단에서 아미 타이거 시범 여단 전투단 이 선포식을 했죠. 맞아요. 그러면서 이로 인해서 인공지능과 드론봇 등으로 무장하고 육군의 미래형 전투 체계를 선도할 시범 부대가 드디어 한국군에 창설이 된 겁니다. 아미 타이거의 핵심은 각각 기동화, 지능화, 네트워크화예요. 아미 타이거 시범 여단이 창설된 이후에 여러 실험을 했습니다. 즉, 그 장비를 갖춘 부대와 장비를 갖추지 않은 부대를 모의 교전을 시켜서 이 사상자 비를 본 거죠. 근데 장비를 갖춘 부대가 장비를 갖추지 않은 부대보다 뭐 많게는 몇 배, 뭐 적게는 2배 이상의 이 효용성을 보인 겁니다. 네. 그래서 육군은 이에 고무가 됐고 그러면 여단에서 끝내지 말고 이제 사단급으로 확대를 하자. 그래서 아미 타이거 사단을 만들려고 했는데 언제나 문제는 돈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1조가 넘는 예산이 사실은 아미 타이거 사단을 만드는데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제가 될지는 잘 모르지만 육군이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미 타이거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 군의 앞으로의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뭐 돈이 든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이 변화를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어떻게 하면은 가성비 있고 효과적으로 이 시스템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즉 유무인 4차 산업시대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를 어떻게 하면 빠르고 가성비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되는 게 지금 인구 절벽이잖아요. 그래서 병력 자원은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래로 가는 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국가, 항상 저 멀리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누가 이리죠라고 하면 항상 대답하는 국가, 미국 얘기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미국이 이 무인기 분야에서는 선도국이었어요. 네. 아직도 그렇게 볼 수 있는 면이 있고 네. 사실 미군은 20몇 년 전부터 이 무인기 드론을 이용해 가지고 전쟁에 활용하는 데 도 같은 나라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그 아프가니스탄에서와 이라크에서 프레데터라고 유명하죠. 이 프레데터가 뭐 길게는 20시간 넘게 채용을 하면서 전장을 쫙 보면서 아이쿠 저기 있네 그러면은 뭐 필요하면은 뭐 포격을 유도하다든가 네. 아니면 아예 직접 헬퍼에 미사일 달고 있어요. 그걸로 공격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자체 공격이든 아니면 전장 정보를 감시하면서 실시간으로 전달하든 이거에 있어서 정말 미국이 선도였죠. 무인기로 전장을 읽고 있고 필요한 공격도 하는. 그리고 또
이 보병 제대들도 뭐 자체적으로 소형 드론을 운영해가지고 대대급까지 무인기를 띄워가지고 감시하는 이런 체계가 완비된 그런 군대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드론을 이용하는 어떤 그런 전투는 미국이 가장 익숙한 군대 중에 하나였다고는 해요. 네. 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뭐 KCTC에 주한미군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뭐 가상적 부대가 어디 숨었더니 갑자기 미군이 드론 띄워가지고 막 다 파악해가지고 뭐 완전히 깨졌다 뭐 이런 전설도 있고 그런데 그 미군조차 우크라이나에서는 지금 화들짝 놀라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비록 미군 같이 첨단의 고가의 드론을 쓰고 있는 건 아니지만 오히려 역발상으로 저가의 드론을 대량으로 동원해가지고 운용하는 이 네. 면에서는 오히려 지금 우크라이나가 미군보다 앞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미군이 지금 깜짝 놀란 게 FPV 드론이에요. 지금까지 미군은 워낙 화력 체계, 타격 체계가 많다 보니까 드론으로 직접 뭘 타격하는 것보단 드론으로 적을 찾으면 그걸로 타격을 하는 이쪽에 중점을 뒀는데 아예 우크라이나는 드론 자체를 소모품처럼 해가지고 타격하는 이런 거에 엄청난 관심을 보이고 있고 또 거기 또 미군이 놀란 게 실전에서의 드론 소모가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아무리 미국이 좋은 첨단 기술을 만들어도 네. 이건 피할 수 없을 거고 심지어 미국이 만든 드론들이 막상 우크라이나에서는 생각보다 맥을 못 추는 경우도 꽤 나오고 있는 이런 경우예요. 실제로 뭐 지금 미국이 지원한 자폭 드론이 우크라이나에서 막 정말 미국님이 주셨어 그러고 막 두근두근 해가지고 쐈더니 이거 뭐 비행거리도 짧고 덩치도 크고 복잡하고 야 그냥 우리 그 중국 측에 줘 쓸래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온 경우도 있거든요. 기종에 따라서는. 지금 이 얘기가 굉장히 무서운 게요. 초창기에 드론이 시작될 때 방송국에서도 드론 촬영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죠. 대당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 호가하는 엄청난 드론들이 이제 시작이 됐었을 때, 야 이거는 최첨단 미래구나 그랬는데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요. 지금 현재 드론의 가격은 자전거보다도 훨씬 쌉니다. 근데 그 모든 드론들이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 대당 가격이 이렇게 싸졌다라는 건 생산 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걸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지금 실제로 그래서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메이커에서 사가지고 납품하고 이런 식으로 안 된다. 네. 그래가지고 군 자체적으로 3D 프린터 등의 시설을 갖춰가지고 필요하면은 야전 부대도 이거를 생산해서 소모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개념은 어떠냐라는 어떤 그런 개념까지 연구 중이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현장 제작 드론. 뭐 리플리케이터라고 하던가 뭐 이런 식의 복제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소모에 대응을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진짜 이게 전쟁, 현대전에서 이 드론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그만큼 발전하는 만큼 이에 대응하는 방어 체계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방공 체계는 어떻게 좀 진행이 될까요? 그렇죠. 사실 드론 요격을 위한 방공 체계라는 게 아주 좀 시행착오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게 네. 비행기도 아니고 미사일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작고 이러다 보니까 좀 골치 아픈 면이 있거든요. 뭐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크라이나에서 이 드론 요격을 하려고 맥심 기관총까지 100년 묵은 뭐 100년까지 아니라 몇십 년 묵은 맥심까지 내자루를 묶어가지고 쓰고 이런 식인데 또 지금 과거에 헬리콥터라든가 순항 미사일 요격이 개발됐던 그런 무기 체계들이 재조명되는 측면도 있어요. 네. 예를 들자면은 지금 유럽을 중심으로 30mm라든가 35mm 대공 기관포 중에 기관포탄에 지능형 신관을 적용해가지고 무슨 얘기냐면은 쏘기 직전에 미리 표적이 뭐 몇백 미터 밖에 있으니까 넌 몇백 미터 밖에서 터져 이렇게 입력을 쏘면은 이게 날아가가지고 표적 근처에 딱 터져요. 네. 그러면 설령 이게 표적이 작으니까 직접 맞추진 못해도 터지면서 폭풍과 파편으로 이 표적을 피해를 입히는 이런 지능형 고폭탄들이 있었는데 네. 이게 드론 요격용으로 지금 다시 곽강을 받고 있는 거죠. 또 지금 이탈리아 해군이 76mm 한 포에 근접 신관을 적용해가지고 고폭탄을 쏴요. 그러면 이제 근접 신관이니까 목표 근처에 가면 알아서 터지죠. 그럼 76mm 한 포니까 막 상당히 넓은 범위로 이제 이 파편과 폭풍을 흩날리죠. 그걸로 드론을 무려 6km 밖에서 요격한 사례가 지금 실전에서 나왔어요. 실험도 아니고. 홍해에 파견된
이탈리아 해군의 구축함이 실제로 이렇게 76mm 함포로 후티 반군이 쏜 자폭 드론을 요격을 했습니다.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로켓이 있었잖아요. 공대지 네. 공격에 쓰려고 했던 이 로켓을 유도용으로 개조한 어떤 유도 로켓에 어떤 탐지 체계와 어떤 사통 장치를 결합한 뱀파이어, 흡혈귀라고 하는 대드론 체계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픽업 트럭에 싣고 다니면서 요격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걸 우크라이나의 지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지금 드론을 잡으려고 몇 억 원짜리 미사일 쓰는 거는 낭비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트 엔진을 단 저가 소형 드론을 드론 요격용으로 쓰기 위한 이런 요격 드론을 개발해서 연구 중이에요, 지금. 이게 일종의 저가용 대드론 지대공 미사일 역할을 할 그런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미래에는 어떻게 또 발전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생각을 하다 보면 드론은 특히나 공중 드론은 프로펠러가 가장 큰 약점이잖아요. 그렇죠. 프로펠러를 맞추는 데는 폭탄보다 일직선으로 레이저를 쏘면 잘 잡을 수 있겠다라는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이런 연구는 없나요? 말씀하신 무기 체계를 사실은 지금 현재도 여러 국가에서 개발하고 있고요. 예, 이미 개발은 시작된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 군이 2019년부터 말씀하신 무기 체계와 거의 동일한 무기 체계를 개발하고 있었어요. 우리 군이요. 예, 게다가 이번 연도 하반기에는 블록 1이라는 이 레이저 무기를 휴전선 인근에다가 배치해서 저공으로 침투하는 소형 북한의 무인기에 대해서는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레이저 무기라는 게 사실은 좀 이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 같은 경우에는 싸다는 거죠. 일단 한 발의 발사 이 가성비가 쌉니다. 네, 뭐 몇천 원, 몇만 원 정도뿐이 안 한다고 보시면 되니까요. 그래서 몇 와트급이냐 아니면 전력은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가격은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배치되는 블록 1 고종형 레이저 무기는 지난 4월에 그러니까 ADD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충남 태안의 안흥 시험장에서 시험 평가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레이저를 30회, 총 30회를 발사를 했습니다. 한 3km 밖에서 무인기를 띄워놓고 이렇게 침투하는 거를 쏴가지고 맞추는 테스트를 한 거죠. 명중률이 100%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어떤 레이저냐, 그러니까 출력이 어느 정도냐가 중요한데 그것은 정확히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보안 사항인 것 같은데 한간에서는 그 정도 되면은 아마 20kW급 레이저 무기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드론을 이렇게 물리적으로 격추시키는 데 있어서 사실은 중요한 게 전시와 평시입니다. 네. 전시면은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뭐 포를 사용해서 격추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뭐 맥심을 여러 정 동원해서 막 쏠 수 있죠. 근데 평시에는 그게 안 돼요. 네. 왜냐? 쏜 포는 땅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맞은 드론도 떨어지잖아요. 네. 그런데 정말 적재적소인 휴전선에 배치한 거는 저는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봅니다. 왜냐? 그쪽에 레이저를 쏴서 적의 드론이 망실이 돼서 추락해봤자 비무장지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피해볼 건 없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은 블록 1 고종형 무기, 레이저 무기를 이제 도입하고 하반기부터 계속 순차적으로 배치할 예정이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블록 2를 개발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동형입니다. 그래서 드론이 나타났다 그러면 차량에 탑재돼서 어디든지 가서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군에 따르면은 세계 각국이 비슷한 무기 체계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전력화돼서 이렇게 대량으로 배치한 건 아마 우리 군이 최초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군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러면은 레이저 무기가 이제 완벽한 무기냐? 네. 근데 여기에는 조금 변수가 따라요. 뭐요? 첫 번째는 날씨입니다. 안개가 끼거나 아니면은 뭐 흐린 날에는 보이지 않을 예, 때. 게다가 비가 오는 날은 이것을 투사해도 그 정도의 정밀성과 이 효과를 보기 힘든데 네. 천만다행인 거는 그런 날은 드론도 날리기 조금 힘든 날이긴 해요. 근데 작정하고 날리면은 맞을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아마 초소형 드론, 그러니까 좀 소형 드론을 타격하는 거니까 그렇게 큰 문제는 없겠지만 드론이 계속 기동을 하고 있고 레이저로 조사를 하면 한 부분을 계속 때리지 않는 한 여러 면을 때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파괴력이 좀 줄어들 수밖에 그렇죠. 없겠죠. 그래서 이동을 하는 걸 계속 따라가면서
타격을 해야 되는데 소형 드론은 그런 게 별로 없지만 만약에 이 겉에 이 재질이 좀 보호가 되는 재질이다. 그러면은 계속 한 지점을 타격하는 데 있어서 조금 힘들 수도 있다라는 게 좀 우려점이죠. 그런 문제점들을 또 어떻게 극복할지 그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한 무기 체계가 또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극초음속 미사일이에요. 맞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이제 다른 나라 전쟁의 이야기가 아니죠. 네. 왜냐하면은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이 지금 우리에게 실질적인 위협이 그렇죠.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북한은 자신들의 무기 체계를 러시아에 지원해서 그 무기 체계가 우크라이나에서 실전에 사용되면서 점점 진화를 시키고 있기 때문이에요. 극초음속 미사일 자체가 무서운 이유는 첫 번째는 탄도의 생존성이 우수하고요. 또 하나는 원래는 기존 미사일은 발사를 하려면은 발사 징후를 좀 파악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북한이 최근에 연구하고 지금 전력하려고 한참 실험하는 고체 추진제 방식의 극초음속 미사일은 징후가 별로 없어요. 그 징후가 중요한 게 발사하려면 시간이 걸리면 걸릴수록 우리 군의 정보 당국이 먼저 발견해서 선제 타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징후가 없이 바로 발사할 수 있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한번 이 비행을 하는 그 미사일을 요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극초음속 미사일은 일단은 마하 5 이상이 극초음속 미사일의 범위 안에 들어와요. 게다가 좀 낮은 고도에서 전투부, 그러니까 탄두랑 그리고 본체가 이탈을 합니다. 분리가 되면서 그 다음에 탄두부가 변칙 기동 활강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포물선을 그리고 일반적으로 오면 우리 군이 가진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 충분히 요격이 가능한데 이것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이 비행을 할지에 대해서 예측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이 시스템으로 요격하기가 굉장히 힘든 무기 체계가 됩니다. 실제로 러시아가 사용한 극초음속 미사일이 우크라이나에서 쓰였을 때 우크라이나 군 당국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방어 자산을 동원해 가지고 격추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쉽지 않았답니다. 그 방어 기제 속에는 페이트리엇 팩2, 팩3까지 있고 그리고 S300 그러니까 러시아식 방어 시스템도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격추가 불가능한 무기 체계는 아니지만 굉장히 위협적인 무기 체계라는 건 맞죠. 여러 이제 지원을 받았던 우크라이나지만 쉽게 방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방공 체계가 어느 정도 효과는 있지만 그래도 피해는 계속 입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실패 사례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사실 뭐 극초음속 미사일의 성능도 있고 러시아 측의 전술 같은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애당초 역사적으로 방공망이 100% 막아내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크라이나도 지금 러시아가 쏴대는 물량에 비해서 나름 선방을 하고 있다고 보는 면도 있고요. 그리고 또 문제가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 이 미국의 특히 미국이죠. 미국이 지금 예산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일 의존한 비중이 그게 패트리엇이에요. 특히나 뭐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요격이 있어서 그런데 이 패트리엇을 이제 맘 놓고 쏘기가 힘들어지고 있어요. 점점. 지금 올해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독일이 원조한 패트리엇 이런 걸로 계속 버티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점점 탄 재고가 고갈되니까 우크라이나도 탄 배분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 아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쏠래야 쏠 수 없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지금. 탄약이 또 부족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앞서 기자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극초음속 이야기가 뭐 먼 나라 얘기만은 아닙니다. 북한이 시험 발사했다 이런 뉴스도 많았고 그래서 우리 방공 체계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예, 어떤 전문가분들은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이제 완벽하게 만들어서 전력화하면은 우리 이 삼축 방어 체계 자체가 무력화될 것이다. 이렇게 조금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얼마 전에 우리가 군사 위성 2호를 성공적으로 발사를 했죠. 네. 그래서 조금 있으면은 완벽하게 안정화돼서 활동을 할 텐데 그런 위성 자체가 어떤 거냐면은
북한의 우리가 원하는 지역을 면밀하게 감시할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존보다도 훨씬 더 잘 우리가 북한이 어떤 것을 하려는지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보는 게 빨라지면 대응도 빨라져요. 그죠? 뭐 권투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보는 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봐야지 맞고 때릴 수 있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한미 연합 이 세력 자체가 그냥 손 놓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협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너무 이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조심은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훨씬 강한 건 대한민국이 맞습니다. 다만 비대칭 전략 무기와 우리는 그럴 리가 없는데 저쪽은 항상 도발할 수 있는 준비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은 항상 준비를 해놔야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도 뭔가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을 당연히 갖춰 놓긴 해야겠죠. 그렇죠. 지금 사실 우리 군도 그 초음속 미사일, 이 초음속 무기 체계 여기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니에요. 우선 지금 이 초음속 대함 미사일은 지금 이미 개발이 상당히 진척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극초음속 무기 체계 같은 경우도 일단은 지금 이 함대지 용도 지금 연구가 되고 있고 또 공대지 또 연구가 되고 있는데 KF-21에 어떤 싣고 공격할 수 있는 극초음속 무기도 지금 연구는 되고 있어요. 네. 다만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전장의 모습이 많이 변화하고 있구나를 지난 시간부터 해서 느끼고 있습니다. 구식 무기와 신형 무기가 함께 활약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메시지는 뭐가 있을까요? 가장 큰 교훈 중에 하나는 우리가 예전의 전쟁을 바라보는 눈으로 미래의 전쟁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점인 것 같아요.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기 전에는 어떻게 보면 비대칭 전쟁이었어요. 네.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하면서 그 강력한 미국이라는 존재는 변한 적이 없고요. 그리고 저항 세력들이 미국에 어떻게 해서라도 저항하는 그 그림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런 게 전쟁이구나, 저런 게 미래의 전쟁이구나라고 잠시 혼돈을 하고 있었던 거죠. 대한민국에 만약에 다시 전쟁이 터진다, 그래서 장기화된다라고 하면은 저도 이런 우크라이나전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충분히 배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가 하는 이 모습을 면밀히 관찰해서 민간군이 똘똘 뭉쳐서 미래를 좀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뭐 이태 기자님이 말씀 잘하신 부분도 있고 정말 앞으로 전쟁이 났을 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미래전이다 그래가지고 정말 미래 무기와 첨단 무기 위주로 할 거다라고 생각했던 게 이번 우크라이나전 통해 가지고 그냥 미래전이라는 것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구형 무기와 구형 장비들도 동원이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뭐 드론이라든가 기타 첨단 장비들이 같이 또 투입이 되는 어떻게 보면 정말 앞으로는 신구가 어마어마하게 뒤섞인 양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어떻게 보면 드론 같은 체계들이 뭐 좀 약간 먼 미래의 어떤 그런 전쟁이었는데 이게 벌써 현실이 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미래전이라는 개념으로 다가가지 않고 지금 드론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당면한 문제다. 빨리 지금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과 북한이 전투를 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조건 이깁니다. 그런데 이기니까 그러면 전쟁이 발발해도 되는 걸까요? 절대 아니죠. 무슨 일이 있어도 전쟁을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최첨단 무기가 이제 생긴데 드론이 사람 대신 싸운데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도 될까요? 아니요. 전쟁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걸 저희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최첨단 무기가 움직이는 세상에도 구식 무기 그리고 사람이 희생을 당하는 일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전쟁을 꼭 알아야 한다고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조금 더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